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다고 말하곤 하죠. 평소처럼 우리 집에서 주말을 보내던 어린 민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지의 엄마인 지수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택시 호출센터에서 배차원으로 일하며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민지와 우리 딸 서윤이는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고 서로의 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지수가 12시간 야간 근무를 하는 금요일과 토요일이면 민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곤 했죠. 전처인 미연이는 지수를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미연이는 지수가 언젠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일부러 저와 마주치지 않게 했으니까요. 저는 출장이 잦았고 치열한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 애쓰는 동안 미연이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일요일이면 택시 기사님들이 시간이 날 때 민지를 데리러 오곤 했죠. 민지는 기사님들이 가져다 주는 간식을 무척 좋아했고 우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그 토요일 저녁으로 돌아가 보죠. 네 사람이 식사를 하던 중 미연이가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상우 씨, 나 이혼하고 싶어. 당신을 떠날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툭 내뱉더군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생겼고 그와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8살 된 두 여자아이. 우리 딸이 보고 있는 앞이었지만 저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제 자제력이 자랑스러울 정도였죠. 저는 그렇다면 내일 당장 내가 나갈 집을 알아보지라고 멍청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 집에 남아야 해. 서윤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저는 먹는 시랍을 멈추고 그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곧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했잖아. 서윤이도 빼놓을 수 없고. 그건 애 숙제 같은 거야.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저는 아이들 앞에서 화를 참으려 애쓰며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연이는 제가 아이들 앞에서는 감정을 억제할 거라는 걸 알고 이 타이밍을 노린 게 분명했습니다. 난 더 젊을 때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그래야 즐길 수 있잖아. 그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여행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기계공학 전공을 살려 세계 일주를 할 계획이었죠. 미연이와 저는 그랜드 캐니언, 로키 산맥, 울루루를 보러 가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미연이는 뉴질랜드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 전에 아이를 낳아 젊을 때 키워두고 싶어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녀의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그녀를 낳았기에 미연이는 자녀가 다 크고 나면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고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건 생각만큼 즐겁지 않았고 임신과 출산은 고통스러웠으며 그녀는 상의도 없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죠. 실소가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마당의 장미 덤불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민지와 서윤이가 조용히 다가와 가시를 피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갑도 안 끼고 뭐 하니? 제가 경고했습니다. 아빠, 조심하세요.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뭐 하시니? 제가 물었습니다. 위층에서 짐 싸고 계세요. 서윤이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장미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연이에게 따지고 싶은 분노를 사겼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것도 내 아내가 아이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서윤아, 미안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아빠? 아빠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버리는 건 엄마죠. 학교 애들 대부분 아빠가 집을 나가던데. 저는 자신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 엄마보다 사랑해주는 아빠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연이는 항상 사랑 넘치는 엄마처럼 보였는데 제가 무언가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장미 덤불을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연이가 위층에서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새로운 남자겠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제가 선언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스크림을 찾아보자. 아이들은 환호했고 우리는 일요일까지 문을 여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안 저는 미연이의 선언과 그 여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미연이가 떠난다는 사실 자체는 별로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감정은 그 통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 주된 걱정은 아이 양육이었습니다. 서윤이를 혼자 돌볼 수는 있지만 교육과 방학 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배려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제 근무 시간은 아이의 학교 시간과 겹쳤습니다. 민지 엄마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누나인 상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희가 서윤이를 학교 후에 데려와 줄 수 있을지 물어보는 게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거리가 좀 멀긴 했지만요. 상희 누나에게 전화해 미연이의 이야기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앞이라 자세한 내용은 생략했죠. 그 여자가 미쳤나 보구나. 누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미연이의 불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나, 미연이가 어떤 남자랑 도망갔어. 우리를 버리고 말이야. 어떤 놈인데? 누나가 다그쳤습니다. 모르겠어. 도서관에서 일하는 김철수라는 놈인 것 같아. 제가 도서관 직원에게 들은 이름을 말했습니다. 미연이가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잖아. 저는 누나에게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매일 학교 도우미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등교는 시켜줘도 오후 2시 반에 퇴근할 수는 없잖아. 괜찮아요, 아빠. 민지 엄마가 데리러 오실 거예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그렇게 부탁하는 건 실례라고 하자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오, 그건 문제 없어요. 저희가 다 생각해 뒀거든요. 주말에는 민지가 우리 집에서 지내고 평일에는 제가 민지네 집에서 지내면 돼요. 월요일 아침엔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오후엔 민지 엄마가 저희를 데리러 오시면 되고요. 상희 누나가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상우야, 지수 씨한테 물어는 봤니? 저는 민지 엄마를 만난 적이 없어서 그녀가 동의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택시 기사님이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군요. 민지도 가세했습니다. 지수는 일요일에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요. 민지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누나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가서 지수 씨랑 얘기해봐.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누나가 덧붙였습니다. 미연이는 나갔니? 모르겠어. 우리는 지금 식당이야. 우리가 나올 때 짐을 싸고 있었으니까 아마 나갔겠지. 집 도어록 비밀번호부터 바꿔. 필요한 게 있으면 오늘 밤이라도 전화해. 영철이랑 애들 데리고 갈 수도 있어. 고맙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필요한 도움은 이미 제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누나 상희는 미연이가 떠난 것에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원래 친하지 않았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지수 씨에게 오늘 밤은 제가 혼자 아이들을 돌볼 것이라고 알리고 그녀의 의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요즘 계속 낯선 사람만 만나는 기분이었지만 민지 엄마인 지수 씨와는 첫 대면이었습니다. 택시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차에 둔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차원 지수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카운터 뒤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민지를 데리러 오던 기사님 중 한 분인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민지 엄마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네요. 우리는 항상 민지 엄마라고 불렀고 민지는 엄마라고 불렀으니까요. 기사님은 여성 전용이라고 적힌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는 지수의 사무실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기사님들은 TV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수 씨가 나왔는데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청바지에 셔츠 차림의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모델 같더군요. 지수야, 누가 널 찾아왔어.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우 씨.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지만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 그게 아마도요. 제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괜찮아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기사님들이 자리를 비워주려 하자 지수 씨는 괜찮다며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우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녀는 차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연이가 저를 떠났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지수 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했지만 그녀는 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세상에, 어떡해요? 그녀가 반응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아이들 돌보는데 문제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지수 씨. 오늘은 제가 아이들을 혼자 돌볼 거라는 걸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민지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민지는 상우 씨를 아빠처럼 생각해요. 침대 옆에 사진도 둔걸요. 세상에, 그 사진을 어디서 놨대요? 제가 준 것 같습니다. 지수 씨, 제가 오늘 아이들을 봐도 될까요? 원하신다면 일을 쉬고 직접 보셔도 되고요. 아니에요, 상우 씨. 민지가 당신보다 더 나은 보살핌을 받을 순 없을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민지를 데리러 갈게요. 아니에요, 잠 좀 자야죠.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녁에 들러주세요. 아이들 미래에 대해 상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민지를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아, 네, 미래요. 지수 씨가 걱정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미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제가 미소 짓자 지수 씨는 안심한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상우 씨. 그렇게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지수 씨는 아이들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며 착하게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자 미연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그녀는 떠난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답지 않게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 차라면 내가 직접 치우기 전에 당장 빼라고 해. 제가 분노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미연이가 신호를 보내자 제규어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제규어가 있던 자리에 차를 후진해서 세웠어. 미연이가 투덜거렸습니다. 거의 칠 뻔했잖아. 아, 아직 여기 있었어? 난 벌써 간 줄 알았네. 저는 거짓말을 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안 가져가? 미연이의 니산차가 비어있는 반면 제규어에는 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팔 필요 없어. 우리 수요일에 출국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어디로 보내야 할지 생각하던 찰나.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철수 씨 변호사 주소는 식탁 위에 있어.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서윤이와 민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다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고 아이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잠시 TV를 본 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이들은 투정 부리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서윤이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청하기 위해 위스키를 몇 잔 마셨습니다. 일요일 아침 베이컨 굽는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잠시 미연이가 떠난 걸 잊고 그녀가 아침을 차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제의 일이 떠올랐고 방 안은 미연이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진 채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 사진까지 없어졌더군요. 욕실에 가보니 그녀의 개인 용품도 없었습니다. 제가 자는 사이에 누군가 청소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아침 식사 식어요. 서윤이가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저를 앉혔습니다. 호텔처럼 감자튀김, 오렌지 주스, 커피, 시리얼, 차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 솜씨를 칭찬하자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누나 상희와 매형 영철이 애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컵 하나가 깨졌지만 아이들은 누나와 매형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겨우 아이들을 설득해 설거지를 멈추게 하고 조카들과 놀게 했습니다. 누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매형과 저는 커피를 마셨고 어제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철 매형은 실력 있는 이혼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누나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저녁을 준비했고 저는 오후 내내 장미를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늦게 민지와 서윤이가 장미 손질을 도와주었고 민지는 참 좋은 날이었어라는 노래 구절을 흥얼거렸습니다. 그의 장미 가족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후 4시 반쯤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지수 씨가 왔고 아이들은 그녀를 차에 태웠으며 우리는 통성명을 했습니다. 상희 누나, 지수 씨,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돌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수 씨는 일요일 야간 근무를 하면 수입이 더 낮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조정을 거쳐 계획에 합의했고 상희 누나가 여름 방학 동안 가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지수 씨는 사장님께 전화해 추가 근무를 확인했고 즉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확인을 위해 저를 바라봤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지가 내일 입을 등교용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희 누나는 지수 씨와 민지를 집에 데려다 주어 짐을 챙기게 했고 서윤이도 꼭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지의 책가방을 집으로 옮기면서 지수 씨에게 운전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이 떠난 후로는 차를 살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미연이의 차를 쓰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그녀가 거절했습니다. 왜 안 돼요? 미연이가 팔라고 했고 당신은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잖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운전자로 추가해 둘게요. 저는 보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미연이의 그 남자 이름은 김철수였고 매형은 제 말을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궁지 철수. 하지만 지수 씨는 그 이름이 우습고 귀엽다며 TV 캐릭터 같다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양보했습니다. 그래요, 시궁지 철수.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상희 누나와 영철 매형은 토요일마다 들러 식료품을 확인하고 점심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집안일이 제 적성은 아니었지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 애썼고 누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은 외로웠지만 지수 씨가 아이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에 오는 날이 제 삶의 빛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금요일 야간 근무를 가기 전에 우리 저녁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빈집으로 돌아와 혼자 깨어나는 것이었고 미연이에 대한 원망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눈을 뜨는 건 정말 익숙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혼 소송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미연이와 그 남자는 출국하여 여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변호사가 연락을 취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미연이의 전 남편이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연이의 한국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도왔고 그녀가 서윤이에게 전화할 때마다 그 소재지를 변호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서윤이가 그 정보를 알아내어 저에게 전달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왜 그런 정보를 저에게 주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변호사의 난처함은 재판에서 제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연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화가 난 판사는 저에게 미연이의 행방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아내가 우리를 떠난 후로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연이가 3주마다 서윤이에게 전화한다는 사실은 판사가 묻지 않았기에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미연이가 변호사와도 연락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하며 아동 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판사는 미연이가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되는데 공동 양육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에게 21일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변호사에게 통보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어 판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게 놀랍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사님, 미연이가 귀국하지 않는 한 그 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판사는 상징적으로 매달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록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선례를 남기기 위함이었고 미연이의 국내 재산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단독 양육권을 가진 자유의 몸이 되어 법정을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전날 국제 전화가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미연이었겠죠. 서윤이나 민지는 그 전화나 미연이의 소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좀 특이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개의치 않고 우리의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이에게 오는 미연이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미연이의 남자친구가 이혼 소송으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서윤이가 학교 인맥을 통해 알아낸 듯 했습니다. 이혼은 4개월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영화를 보며 햄버거를 먹던 중 민지가 집세가 올라서 곧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지수 씨와 민지를 우리 집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금요일 저녁, 서윤이가 지수 씨에게 아파트를 구했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민지는 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과장 섞인 공포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아빠, 우리 집에 빈 방도 많은데 민지랑 지수 아주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는 서윤이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 씨는 집세 걱정을 덜고 우리도 오가는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요. 지수 씨의 반응을 살폈지만 그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단칼에 거절하거나 그녀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가끔 남녀가 같이 사는 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단다.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상우 씨, 너무 보수적이시네요. 저는 상우 씨 평판이 걱정될 뿐이에요. 제 평판요? 농담하세요? 제가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새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해요. 제가 딴짓이라도 하는 줄 알고요. 농담 아니에요. 집주인한테 편지까지 썼다니까요. 택시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도 믿어주질 않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셔야겠네요. 알아요. 하지만 적당한 아파트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서윤이 생각이 어때요? 방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애들 없으면 이 집은 텅 빈 구멍 같을 거예요. 그리고 지수 씨 요리 솜씨도 훌륭하시고요. 칭찬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원하신다면 방을 쓰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월세 얘기를 해야겠네요. 지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청소에 소질이 없고 지수 씨 요리가 제 것보다 훨씬 맛있으니까요. 주방을 맡아주시는 대신 제가 공과금이랑 청소를 책임질게요. 지수 씨가 고집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정말 같이 살아도 괜찮겠어요? 당신만 좋다면요. 저희는 환영입니다. 그럼 결정됐네요. 언제 이사 오실래요? 원룸이라 짐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버릴 거고요. 남편 떠나고 돈 필요할 때 좋은 건 다 팔았거든요.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민지와 지수 씨가 저와 서윤이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지수 씨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중에 애들 없을 때 얘기하자는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건 알았지만 자세한 내막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수 씨를 배웅하며 아이들이 지은 듯한 밝은 표정을 보았습니다. 이사 온 날, 지수 씨의 짐 중 쓸 만한 것은 집 안으로, 나머지는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TV와 오디오는 아이들 방에 두었죠.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아늑해졌고 제 기분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퇴근 후 술 마시러 가던 버릇도 고쳤습니다.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줘야 했으니까요. 미연이가 떠난 후로 출장도 그만두었습니다.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장 근무로 돌렸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수 씨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그녀는 항상 단정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아이들에게나 저에게나 항상 관대했죠. 저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에게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누나 상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상희 누나가 식탁을 차리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수 씨한테 말했어?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이 바보야. 누나 김치 꼭 마시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상우야, 난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 너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그 여자의 이후로 이렇게 빠진 거 처음이잖아. 누나와 친구들은 제가 그 여자애를 잊게 도와줬었죠. 지수 씨한테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 이 평화로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 상우야, 그 사람도 너를 너만큼 좋아하고 있어. 둘이 행동하는 게 꼭 사랑에 빠진 어린애들 같아. 서로 손 닿는 것도 피하고 아니면 서로 싫어하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 둘이 서로 좋아 죽는 거 다 보여. 애들도 알 정도라고. 지수 씨가 정말 절 좋아할까요? 당연하지 상우야. 너도 저 여자한테 홀딱 반했잖아. 어서 분위기 좀 잡아봐. 상희 누나의 말에 용기를 얻으려던 찰나. 지수 씨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대화는 끊겼습니다. 식사 내내 누나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고 서윤이와 민지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백하려 애썼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던 밤, 지수 씨는 근무 중이었고 누나 내외가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들의 파티에 참석했다가 새벽 4시쯤 나왔습니다. 술 기운에 택시를 불렀는데 지수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쁜 아가씨. 나 좀 데리러 오라고 기사님 한 분만 보내주실래요? 제가 혀꼬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상우 씨.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기 버튼 누르는 것도 힘드네요. 차 안에서 토하면 안 돼요. 그녀가 경고했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태워주러 왔는데 차가 집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좀 재워줘야겠네요. 제 차례는 아니지만요.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기사님과 지수 씨가 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제 팔을 꽉 잡고 문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위층까지 옮겨주었고 지수 씨는 제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취기에 저는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지수 씨가 제 곁에 있을 때 중얼거렸습니다. 지수 씨, 당신 정말 매력적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깨물어 주고 싶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제가 해벌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아직 부족해요. 세상에, 완전히 취했네. 아니에요. 술을 좀 더 마시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용기가 생길 것 같아서요. 그 말, 맨정신일 때 들으면 믿어줄게요. 이제 자요. 내일 아침에 기분이 어떤지 보자고요. 지수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가려 하자.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 옆으로 당겼습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제 곁에 누웠고 저는 금방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 때문에 숙취가 더 심했습니다. 지수 씨가 옆에 없다는 걸 알고 실망했죠. 머리를 들려고 하자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마셔요. 뒤에서 지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눈을 가리며 물었습니다. 독약은 아니니까 안심해요.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까진 당신 생명보험금이 필요 없거든요. 그녀가 농담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먼저 죽이지 않을 거란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받아쳤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을까요? 딸이 둘이나 있는데 그중 한 명은 당신 딸이잖아요. 애들은 서로 자매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도 서윤이 엄마 노릇하고 있고요. 서윤이가 저를 엄마라고 몇 번 불렀어요.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당신을 한 달 전부터 아빠라고 불렀는걸요. 정말요? 제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내 상희 누나랑 영철 매형도 눈치챘대요. 크리스마스 때 누나랑 무슨 얘기 그렇게 많이 했어요? 누나가 벌써 예복 고르고 있는 건 아니죠?
숙취 중에도 웃음이 났습니다. 지수 씨는 제가 준 음료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제가 정적을 깨고 물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묻지도 않았잖아요. 상우 씨 대답을 먼저 듣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절당해도 덜 창피할 테니까요. 글쎄요. 당신이 물어봐 준다면 저도 바보처럼 보이진 않겠네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백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망인이 아니에요. 전 남편은 법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사실 결혼한 적도 없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은 중혼자였어요. 저랑 살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한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 혼인은 무효였어요. 아, 그럼 미망인이 아니라 미혼이었다는 건가요? 네, 사람들에게 미망인이라고 말하는 게 편해서 그랬어요. 그럼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축하한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1시간 동안 입을 맞추고 포옹하느라 숙취조차 잊었습니다. 오후 3시에 매형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을 때 지수와 저는 주방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수가 제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바로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안아주었고 매형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2월 중순으로 결혼 날짜를 잡고 소박한 예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화려한 결혼식을 원했지만요. 구청에서 예식을 올리고 지인들과 식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둘 다 친척이 많지 않아 절차가 간단했고 지수 씨의 복잡한 과거 문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상이 누나 내외가 애들을 봐주는 동안 우리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첫 해에는 5주 동안 플로리다, 카리브해, 남부 캘리포니아를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지수 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우 씨, 민지가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민지와 서윤이가 미연이와 지수 전 남편의 사진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답니다. 왜 그랬냐고 묻자 민지가 대답했다더군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민지는 아빠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민지가 혼외자라는 사실까지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가까워지는 데는 그 진실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요. 지수는 훌륭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제 변덕에도 항상 인내심을 갖고 유머로 대응해 주었죠. 우리의 밤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미연이의 전화는 거의 끊겼습니다. 서윤이는 미연이에게 화가 나 있었고 지수를 새엄마라고 부르는 미연이에게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서윤이는 지수 씨를 엄마라고 불렀고 미연이와의 통화에서 가족 활동을 자랑하며 지수 씨를 아빠의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미연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아이들은 급기야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양 절차에 대한 서류를 집안 곳곳에 두었더군요. 지수 씨가 서윤이를, 제가 민지를 입양하는 절차였습니다. 민지의 생부는 행방불명 상태였지만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입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년 넘게 걸렸지만 결국 민지 생부의 친권을 말소하고 입양을 마쳤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이혼을 담당했던 판사님이 친권 말소 재판도 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딸 서윤이와 민지는 성인이 되어 결혼한 후에도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승진하여 연봉이 오르고 책임도 커졌지만 덕분에 예전에 못했던 가족 여행을 더 자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는 유럽을 5주간 여행했고 3년 차에는 인도와 스리랑카, 4년 차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5년 차 여름, 14살이 된 서윤이와 민지는 비디오 카메라로 우리의 여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와 미국 북부, 알래스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이들은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연이는 가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지만 주소가 없어 답장을 보낼 순 없었습니다. 캐나다 소인이 찍힌 것으로 보아 그곳에 정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미연이의 존재는 우리 가족 사이에서 거의 잊혔고 서윤이와도 연락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행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아이들의 지적에 따라 여행지를 서부와 동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6월 말 위니펙에 도착해 며칠간 구경한 뒤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스케처원을 거쳐 다코타, 네브래스카, 캔자스를 지나 다시 서쪽과 북쪽으로 돌아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의 목장에 머물렀습니다. 말 타는 게 즐거웠지만 저는 영국식 안장보다 미국 서부식 안장이 더 안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말이나 오토바이를 탈 때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세를 유지하며 통제력을 되찾으려 노력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낙마하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말이든 오토바이든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건 질색이었습니다. 마침내 몬테나의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소설에서 본 듯한 정겨운 곳이었죠. 숙소를 잡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붐비고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쨍그랑하는 큰 소리가 나더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여급이 쟁반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지수와 저는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고 저는 범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봤고 그 충격에 쟁반을 놓친 모양이었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지수도 그녀를 알아봤고 우리는 동시에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민지야, 어서 먹으렴. 신경 쓸 거 없단다. 우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식사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비록 서로의 아이를 입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친딸을 먼저 챙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상황을 눈치챘지만 지수의 신호에 따라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로 향하며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딱 맞네요.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미연이가 여기서 일하는 걸 보니 그 남자랑은 끝난 모양이에요. 누군가 바람을 피웠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은 계속 피우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과 바람 피운 게 아니라 당신을 버린 거죠. 서윤이를 버린 건 바람 피운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중요해?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서윤이는 당신보다 상황을 더 잘 정리한 것 같아. 저 똑똑한 아이들이 계획한 걸 좀 봐. 우리 집의 작은 조종사들이 어디까지 계획한 건지 궁금하네. 무슨 소리예요? 지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가끔 애들이 다 알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지수가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전 지금 이대로가 너무 행복하니까요. 우리는 차에 도착했고 아이들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지수는 차에 타지 않고 저를 껴안으며 입을 맞췄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러면 안 돼요. 방에 가서 하세요. 라며 장난스럽게 야유했습니다. 아이들은 힘든 과거를 겪어서인지 또래보다 성숙했습니다. 지수의 남편은 민지가 6살 때 떠났고 미연이는 서윤이가 8살 때 우릴 버렸으니까요. 지수가 입맞춤을 멈추고 속삭였습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식당 문 앞에 미연이가 서서 우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엄마를 만나야 할까?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선택의 여지가 없네. 저는 미연이를 나중에 따로 만나 서윤이와 대화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식사하러 가는 동안 저는 미연이와 얘기하기로 했죠. 지수가 차 안에서 벨트를 매는 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기 계셔. 가서 한번 뵙는 게 좋겠구나. 꼭 그래야 해요? 서윤이가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분이잖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서윤이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지도 같이 갈래? 아니, 우린 여기 있을게.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미연이 쪽으로 걸어갔지만 3미터쯤 거리를 두고 멈춰 섰습니다. 미연이가 무어라 말하며 다가오려 했지만 서윤이는 즉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서윤이가 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이가 더 다가오려 하자 서윤이는 바로 돌아서서 차로 달려와 타버렸습니다. 미연이는 문 뒤로 사라졌고 저는 떠나려 했지만 지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수는 제가 생각에 잠긴 사이 벌써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뒤 지수가 돌아왔고 저는 의구심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의식하며 나중에 조용히 얘기해요 라고 눈짓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폭포길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수력 발전소 때문에 예전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장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서 걷는 동안 지수와 대화했습니다. 미연이가 뭐래? 그 남자가 2년 전에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갔대요. 예상대로죠. 숙소 주인이랑 살면서 여기서 일하고 있나 봐요. 밤에는 바에서 일하고요. 거기서 뭘 하겠어? 취객들 상대나 하겠지. 제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상우 씨. 미연이는 큰 실수를 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따가 6시에 식당 업무 끝나면 미연이랑 얘기 좀 해봐요. 그동안 제가 애들 데리고 밥 먹을게요. 지수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해? 이 이야기를 제대로 매듭지어야죠. 그녀는 서윤이 엄마잖아요. 미연이도 사과하고 싶어 해요. 지수는 차분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미연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서윤이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서윤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저 그녀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만 하면 돼요. 지수가 제 뺨에 입을 맞추며 덧붙였습니다. 상우 씨, 만약 미연이가 그 남자랑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래. 제가 수긍했습니다. 저녁 6시 식당 주차장에서 미연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낯선 여자와 함께 나오다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미연이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척 초췌해 보였습니다. 상우 씨, 와줘서 고마워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따라 콴 BAR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연이가 스페인어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자 흑맥주 2잔이 나왔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며 언어를 배운 모양이었습니다. 할 말이 뭐야, 미연아?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 상우 씨.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사과할 거 없어. 덕분에 나는 지수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제가 대답하자 미연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수가 운이 좋았네. 내가 떠나자마자 당신을 낚아챈 걸 보면. 아니, 미연아. 내가 지수를 먼저 만났다면 아마 내가 먼저 떠났을지도 몰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돈은 많다더니 다 사기였어. 남의 돈 빼돌려서 호의호식하던 놈이었지. FBI가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캐나다로 도망갔어. 나는 그를 도운 죄로 보호관찰 중이고 매주 신고해야 해. 미연이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일 500만 원 정도 수표를 써줄게. 이걸로 빚 갚고 새 출발해.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고 싶으면 도와줄 테니 연락하고. 하지만 제 말에 미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 상우 씨. 그냥 받아. 대신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마. 당신 친권은 이미 소멸한 거 알지? 오늘 아침에 서윤이가 똑똑히 말해주더라. 미연이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윤이를 보낸 건 당신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매듭을 짓고 싶었을 뿐이지. 알아. 내가 정말 멍청했어. 당신 같은 사람을 버리고 그런 놈을 따라가다니. 정말 미안해. 미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연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당신이 서윤이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나중에 서윤이가 마음을 열면 연락하게 도와줄게. 하지만 내 아내는 지수뿐이야. 저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연이는 수표를 만지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가니 다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지수에게 미연이와 나눈 대화와 돈을 준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한테 과분한 대접을 받았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미연이도 그렇게 말하더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미연이를 만났습니다. 서윤이는 민지와 지수가 보는 앞에서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이는 엄마를 용서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연락은 유지하기로 한 듯 했습니다. 떠날 때 미연이가 차 창가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모를 만난 것 같아 다행이야. 그러고는 울면서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캘거리 국경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아이들은 백미러로 엄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미연이는 지수와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미연이는 자신을 담당하던 보안관 대리와 재혼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고민 끝에 결혼식 초대를 거절했지만 저는 몰래 며칠간 다녀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안관 대리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연이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고 그는 그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가 전처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줄은 몰랐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제 딸들은 여전히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지수와 저는 은퇴 후 8개월째 세계 여행 중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정원의 장미 덤불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더군요. 올해 장미가 풍년이에요. 삶은 계속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그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